사랑하는 자매님들, 6년근 고급 홍삼 한 상자는 약 30만 원입니다. 명망 높은 교수의 아내이자 62세 여인의 자존심은 얼마일까요? 저는 값을 매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늙은 경비원의 더러운 수첩에 휘갈겨 쓴 메모 한 줄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의 바닥 난방이 최고로 켜져 있는데도 한겨울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제 앞에는 작은 수첩이 하나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공짜로 나눠줄 법한 싸구려 검은색 인조 가죽 표지의 수첩입니다. 그것은 방금 9층 분녀회장의 명품 가방에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늘 그녀의 젊음과 요염함을 남몰래 질투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수첩을 압니다. 지하 2층 경비실의 삐걱거리는 책상 위, 먹다 남은 컵라면과 담배꽁초가 수북한 잿더리 옆에 놓여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늙은 경비원이자 저의 비밀 연인, 그리고 저의 근육질 영웅인 박 씨의 수첩입니다. 저는 그 안에 근무 일정이나 비상 연락처가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좀 더 낭만적으로 저를 위한 시가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몰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에 맞춤법도 틀렸지만 내용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잔인하고 적나라했습니다. 월요일 습시 7층 이 여사. 남편과 사별함. 옛날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함. 팁 5만 원과 총각김치. 비고. 이 늙은 여자는 말이 너무 많아서 귀가 먹을 지경이지만 김치가 맛있어서 백반집에 되팔 수 있음. 수요일 14시 9층 분녀회장. 남편이 출장 자주 감. 거친 것을 좋아함. 팁. 남편의 낡은 세이코 시계와 30만 원. 비고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힘이 듦. 다음번에는 보약값을 더 뜯어내야겠음. 금요일 23시 15층 김여사. 교수 부인. 잘 울고 애정 결핍 있음. 아부 듣는 것을 좋아함. 팁. 고급 홍삼과 현금. 비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서 귤 껍질 만지는 것 같지만 돈을 제일 잘 씀. 돈 때문에 꾹 참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15층 김여사.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돈 때문에 꾹 참는다니. 그가 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고작 이런 것이었습니까? 저는 제가 그의 유일한 뮤즈이자 차가운 결혼 생활의 가장자리에서 피어난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저는 노후 자금 비상금을 탈탈 털고 남편의 장보기 돈까지 빼돌려서 그 남자에게 녹용과 명품 옷을 사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저는 그저 하나의 목록에 불과했습니다. 이 늙은 경비원의 빽빽한 돈벌이와 여자 사냥 일정 중 금요일 근무 당번일 뿐이었습니다. 이 고급 아파트는 고상한 귀부인들의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알고 보니 위장된 후궁이었고 지하 주차장에 무식하고 거친 박 씨가 바로 황제였습니다. 우리같이 사랑에 목마른 여자들에게 아주 적은 양의 양기를 하사하는 황제 말입니다.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이 수첩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이 달콤하고도 비참한 덫에 걸려들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관 속의 밀랍 인형과 지하 주차장 사냥꾼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이 비참한 현실을 떠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불리는 전액오이 1호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교수 사모님이라고 부릅니다. 듣기에는 참 우아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박물관에 갇힌 밀랍 인형에 불과합니다. 저희 집은 180제곱미터나 되고 바닥에는 이탈리아산 대리석이 깔려 있어 먼지 한 톨 없이 차갑습니다. 제 남편인 이 교수는 청결과 질서에 집착하는 남자입니다. 그는 5년 전에 은퇴했고 하루 일과라곤 비싼 조선 백자 수집품을 닦는 것과
아내를 멀리하는 것뿐입니다. 이 교수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점잖은 척하는 남자입니다. 그는 집에서도 항상 다림질이 잘 된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그는 학구적이고 예의 바르지만 거리감이 느껴지는 단어들로만 대화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침실에 있습니다. 10년째 우리는 각방을 쓰거나 따로 잡니다.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지만 그 사이에는 협탁과 차갑고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성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저도 알고 그도 압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대신 그는 그 무능력을 노년의 기계라는 위선적인 도덕으로 포장했습니다. 외로운 겨울밤에 제가 무심코 그의 침대 쪽으로 손을 뻗으면 그는 마치 가시에 찔린 것처럼 몸을 움츠립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경멸하듯 말합니다. 나이 먹었으면 마음을 좀 곱게 써. 그런 천박한 육체적인 일에 탐닉하지 말고 당신 피부 좀 봐. 쭈글쭈글하고 처져서 보기만 해도 피곤해. 그 말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음탕한 죄인 취급했지만 저는 그저 포옹과 사람의 온기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제비집 요리를 먹으며 살았지만 제 영혼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를 낡은 가구가 아니라 여자로 봐주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신사가 아니라 담배 냄새가 꽉 찬 경비실에서 걸어 나온 투박한 사내였습니다. 작년 11월 김장철이었습니다. 관례대로 시골에서 절임 배추 20kg을 주문했습니다. 배송 트럭이 현관 앞에 서더니 무거운 스티로폼 박스 2개를 툭 던져놓고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배추 2박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교수가 뒷짐을 지고 벨벳 실내화를 신은 채 내려왔습니다. 그는 물기가 묻은 배추 상자를 보며 혐오스럽다는 듯 코를 찡그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누가 다 먹는다고. 사돈댁과 아이들에게도 나눠주려고 담그는 거죠. 여보, 이것 좀 같이 올려다 줘요. 뭐라고? 이 교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난해. 난 교수야. 내 손은 펜이나 골프채를 잡는 손이지 짐을 나르는 손이 아니야. 그리고 나 요새 허리가 아파. 당신이 알아서 사람 불러.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엘리베이터로 가버렸습니다. 100kg이나 되는 짐과 저를 로비에 덩그러니 남겨둔 채 말입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40년 동안 아내로 살면서 남편의 힘이 필요한 일을 단 한 번도 도움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상자를 직접 끌고 가려는데 커다란 그림자가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놔두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온 경비원 박 씨였습니다. 그는 65세 정도 되어 보였지만 다른 노인들처럼 비실비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곰처럼 크고 건장했습니다. 유니폼 안에 흰색 러닝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앞섭이 풀어져 붉은 가슴과 힘줄이 붉어진 팔뚝이 보였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배추 2상자를 손뭉치처럼 가볍게 어깨에 둘러매었습니다. 몇 혹입니까, 사모님? 로비가 쩌렁쩌렁 울리는 굵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구석에 붙어 섰습니다. 박 씨는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어깨에 짐을 단단히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후각이 깨어났습니다. 강렬한 냄새가 제 얼굴로 확 풍겨왔습니다. 섬세한 프랑스 향수 냄새도, 남편의 차가운 살균 비누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땀 냄새였습니다. 시큼한 땀 냄새와 싸구려 담배 냄새, 그리고 막 노동을 마친 남자의 뜨거운 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코를 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 냄새가 저를 전율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남성 호르몬의 냄새였습니다. 생명과 힘,
그리고 보호의 냄새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여자의 본능을 깨웠습니다. 저는 박 씨의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려 목을 타고 등 뒤로 젖어드는 땀방울을 훔쳐보았습니다. 띵!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는 부엌까지 짐을 옮겨주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짐을 쿵 내려놓고 허리를 펴며 이마에 땀을 훔치고는 시원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사모님. 꽤 무겁지만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급히 냉장고를 열어 시원한 물 한 병과 깨끗한 수건을 꺼냈습니다. 물 좀 드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니었으면 허리가 부러질 뻔했어요. 박 씨는 물병을 받아들고 단숨에 반 병을 비웠습니다. 제가 건넨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목을 닦으면서 일부러 옷깃을 조금 더 넓게 벌려 왼쪽 가슴에 난 긴 흉터를 드러냈습니다. 거칠면서도 사연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멈칫하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른 고용인들처럼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담하고 끈적하게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사모님, 그가 굵고 남성미 넘치는 목소리로 낮게 말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참으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이자 제일 무심한 남자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만약 저에게 이렇게 우아하고 복스럽고 달걀 껍질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아내가 있다면 그가 저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오자 땀 냄새가 다시 코를 찔러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맹세코 저는 사모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했을 겁니다. 얇은 계란처럼 애지중지 모셨을 겁니다. 우아하고 복스럽다. 얇은 계란 같다. 이 세 단어는 제 가슴 깊은 곳을 명중시키는 화살과 같았습니다. 남편은 쭈글쭈글하고 처졌다고 비난했는데 이 힘센 남자는 제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제 얼굴은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심장이 처음 연애하는 18 소녀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아첨도 잘하시네요. 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고개를 숙이며 더듬거렸습니다. 박 씨는 껄껄 웃었습니다. 저는 노동자라 있는 그대로 말하지 지식인들처럼 돌려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럼 전 다시 근무하러 가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부르세요. 힘쓰는 일은 제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는 냄새를 공기 중에 남겨둔 채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위험한 비교가 제 머릿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향기롭지만 쓸모없는 지식인 남편과 냄새나지만 유용하고 여자를 칭찬할 줄 아는 경비원의 비교였습니다. 그 고독의 거름을 먹은 씨앗은 쑥쑥 자랐고 저를 운명의 비바람이 몰아치던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비교의 씨앗은 거대한 욕망의 나무로 자라났고 그해 여름의 태풍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7월의 어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태풍이 서울을 강타한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15층 아파트 유리창을 때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짐승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핥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제 남편 이 교수는 수면제를 먹고 밤 9시부터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는 싱글 침대에 누워 규칙적으로 코를 골았습니다. 건조하고 감정 없는 그 코골이 소리는 바람 소리와 섞여 제 인생의 처량한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저는 뒤척였습니다. 열이 나서가 아니라 이름 모를 답답함 때문에 몸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박 씨를 생각했습니다. 비바람이 이렇게 심한데 지하실은 춥겠지. 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겠지. 그 생각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내려가 따끈한 삼계죽을 보온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이웃 간의 전기라느니 노동자에 대한 배려라느니 하는 핑계로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손목에 향수를 조금 뿌린 뒤 도둑처럼 몰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저를 지하 2층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전혀 다른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로비의 향기로운 냄새는 사라지고 젖은 콘크리트 냄새와 기름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웅웅거리는 발전기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어둑한 구석에 있는 경비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은 도시락통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 씨가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습한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 방이라 그는 상의를 벗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맨등이 거대하게 드러났습니다. 구릿빛 피부는 땀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가 뜨거운 컵라면을 후루룩 마실 때마다 어깨와 등의 근육들이 리듬감 있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물러 터지고 창백하며 약 냄새가 나는 남편의 몸과 비교하면 이 남자는 생명력 넘치는 청동 조각상 같았습니다. 똑똑. 유리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박 씨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급히 라면 그릇을 내려놓고 유니폼 상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모님. 세상에, 이 비바람 속에 여긴 웬일입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출출하실까봐 닭죽 좀 가져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들어갔습니다. 그의 다부진 맨 가슴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지만 차마 눈길을 돌리지도 못했습니다. 박 씨는 옷 입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제 손에 들린 도시락통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지더니 눈동자 깊은 곳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겁니까? 그는 도시락통을 받아 책상에 놓으면서 우연인 척 제 손을 스쳤습니다. 사포처럼 거친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워요. 아니, 너무 뜨겁네요. 제가 횡설수설했습니다.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그렇습니다, 사모님. 박 씨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맨 어깨를 문질렀습니다. 날씨가 꾸준히 옛날에 집 나르던 직업병이 도지나 봅니다. 뼛속에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쑤시네요. 측은지심과 접촉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파스랑 오일을 가져왔어요. 좀 발라드릴까요? 박 씨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구석에 놓인 비좁은 간이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베개와 이불이 누렇게 변색된 침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오일을 덜어내어 크림으로 잘 관리된 제 부드러운 손바닥을 그의 단단한 어깨에 올렸습니다. 첫 살갗의 접촉에 우리 둘 다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뜨겁고 탄력 있으며 힘이 넘쳤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척추를 따라 문지르며 제 손 아래에서 팽팽하게 긴장된 근육을 느꼈습니다. 파스 냄새와 남자 땀 냄새가 섞여 삼평 남짓한 좁은 방 안에서 기이한 마취제 같은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원합니다. 박 씨가 낮게 신음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 소리는 고요한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신음소리는 마른 장작 같은 저에게 던져진 불씨와 같았습니다. 제 손은 어깨에서 가슴으로 서서히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마사지가 아니었습니다. 애무였고 탐험이었습니다. 갑자기 박 씨가 몸을 돌려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사모님. 그가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라면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입김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를 더 이상 고문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모님을 얼마나 원하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전 교수 부인이에요. 남편이. 저는 약하게 거짓된 저항을 했습니다. 여기 교수 따윈 없습니다. 박 씨가 쉰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지하실에는 사내인 저와 외로운 아름다운 여자 당신뿐입니다. 그 무능한 늙은이는 잊어버려요.
그가 제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그의 품으로 넘어졌습니다. 삐걱거리는 간이 침대가 두 사람의 무게를 견디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하 2층의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서 발전기의 굉음과 밖에서 쏟아지는 빗소리 사이에서 저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해방감만을 느꼈습니다. 박 씨는 말처럼 부드럽거나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칠고 열정적이며 야수처럼 강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탐욕스럽게 키스했고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저의 고상한 껍데기를 거칠게 찢어 발겼습니다. 저 김순자는 62세의 나이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채워짐을 느꼈습니다. 비싼 보석이나 남편의 명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와 적나라한 욕망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저는 땀에 젖은 그의 등을 꽉 껴안고 손톱으로 살을 핥히며 저 자신도 믿기지 않는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좁고 악취나는 경비실은 순식간에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주름진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여자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마약 중독자처럼 되었습니다.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고상한 사모님으로, 밤에는 혹은 남편이 골프 치러 간 낮에는 지하 주차장의 비밀 정부로 살았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눈이 먼다고 합니다. 저는 저의 황제에게 공물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춥다고 하면 몰래 비상금을 털어 제일 비싼 발열 네일을 사주었습니다. 피곤하다고 하면 저도 아까워서 못 먹는 6년근 홍삼을 사다 먹였습니다. 경비원 월급이 쥐꼬리만 해서 시골집 지붕 고칠 돈도 없다고 한탄하면 도시락에 몰래 20만 원, 30만 원씩 봉투를 내어주었습니다. 받아요. 나 돈 많아요. 당신이 건강해서. 나를 사랑해주기만 하면 돼요. 저는 속삭이며 그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거절하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안고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은인이자 운명이야. 전생에 내가 나라를 10번은 구했나 봐.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가 제 영혼을 사랑하고 희생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9층의 요란한 부녀회장이나 7층의 외로운 과부 댁을 보며 불쌍하다고 여겼습니다. 저처럼 불타는 사랑을 못 해봤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산 홍삼과 제가 건넨 돈 봉투가 시골집 지붕으로 가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들은 가죽 수첩에 꼼꼼히 기록되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외로운 할머니들의 몸을 담보로 한 사업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정상회담이 주민 공동시설에서 열린 것입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놀림은 가볍고 단호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고층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9층 부녀회장은 여전히 방 한가운데 서서 침을 튀기며 쓰레기 처리 비용이 왜 500원이나 올랐는지 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사촌 동생에게 선물 받았다던 손목에 낡은 남자 시계는 알고 보니 수요일 근무의 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건물의 여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박 씨 리스트에 있는 까다로운 고객일 뿐이었습니다. 7층 이 여사를 보았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순하고 체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월요일 근무였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허리 굽혀 담근 김치로 화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요일 근무였습니다. 홍삼과 자존심으로 지불했습니다.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 목구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류층의 화려한 껍데기를 쓴 이 고급 아파트는 알고 보니 축소판 사창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부들과 버림받은 아내들은 가장 불쌍한 매수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남편 돈과 자식 돈으로 교활한 경비원의 품 안에서 망상의 시간을 샀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그자의 실체를 폭로해야 할까요? 이 수첩을 부녀 회장 얼굴에 던지며 정신 차려. 당신 애인이 어젯밤 나랑 잤어. 라고 소리쳐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교수 부인입니다. 돈과 사랑은 잃을 수 있어도 체면은 잃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이 터지면 가장 망신당하는 건 박 씨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는 해고당하고 다른 아파트 가서 사기치면 그만이지만 자식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회가 이 늙은 여자가 남자를 밝혔다며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저는 조용히 수첩을 부녀 회장 의자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찾든 비밀이 어둠 속에 묻히든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목에 실크 스카프를 고쳐매고 짧게 말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가볼게요. 회의실을 나와 1층 로비 경비 데스크를 지나갔습니다. 박 씨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윙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다정해 보이던 그 윙크가 이제는 싸구려 같고 역겨워 보였습니다. 사모님 벌써 가십니까? 오늘 밤. 스케줄 그대로죠. 어깨가 너무 아파서 사모님 손길이 필요한데. 제가 지나갈 때 그가 속삭였습니다. 여전히 꿀 떨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눈에서 풍파와 남성미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장사꾼의 계산속만 보였습니다. 오늘 바빠요, 박 씨. 제가 감정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 바쁠 겁니다. 힘 좀 아끼세요. 수요일이나 월요일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나이 들어서 너무 탐하면 급사합니다. 박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입가에 걸린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뼈있는 제 말에서 위험한 냄새를 맡았을 겁니다. 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서 15층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저와 그 어두운 지하 감옥의 연결, 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살균된 듯 깨끗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났습니다. 죽음 같은 정적도 여전했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이 교수는 싱글 침대에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미국에서 아들이 보내준 비싼 정력제 약병이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62세의 늙은 여자가 짙은 화장을 하고 붉은 립스틱을 바른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애인을 만나러 가려고 공들여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솜을 집어 얼굴을 세게 문질렀습니다. 화장이 지워지자 눈가 주름과 검버섯, 그리고 경비원이 묘사했던 귤 껍질 같은 쭈글쭈글한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거울 속에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와 검은 화장 곡물과 섞였습니다. 세상 남자들은 결국 두 부류뿐입니다. 남편 같은 남자. 육체적으로는 고자지만 도덕적인 껍데기는 지키는 사람. 그는 선격을 주지 않지만 신분과 살집을 주고 무엇보다 저에게 시간당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 씨 같은 남자. 육체는 멀쩡하지만 인격이 고자인 사람. 쾌락을 주지만 저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뜯어먹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사람. 저는 이 사랑놀이를 하기엔 너무 늙었습니다. 회춘의 대가가 너무 비쌉니다. 돈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너무 싸구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얼굴을 닦고 화장대 불을 껐습니다. 제 침대로 올라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었습니다. 한참 만에 처음으로 곤히 잠든 남편의 등을 너그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적어도 그의 무심함은 진심이지 달콤한 거짓말은 아니니까요. 잘 자요, 나의 밀라 민영 교수님. 저는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홍삼 안 살 거예요. 나를 위해 정말 예쁜 원피스를 한 벌 살 겁니다.
그리고 댄스 교실에 등록할 거예요. 혼자서요. 밖에는 비가 그쳤습니다. 밖에는